네, 이어서 저희 뇌전증 환자분들을 위한 사회복지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서울대병원 사회복지팀의 이민경 사회복지사입니다. 아마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사회복지가 많이 좀 확대된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례로 이제 수급자 같은 경우 법정 부양 의무자를 없앤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조금 더 이제 확대되거나 변화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꼭 뇌전증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 좀 동일한데요. 이제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왜 나에게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부분에서 힘들어하시고, 또 그다음에 이제 치료가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면 너무 힘든데 가족한테도 말하기 힘들어요라는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학교나 직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만약 입원해서 뭐 치료를 받으실 때는 병원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 정보랑 만약에 병원에 오셨을 때 치료비는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비 지원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제 그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미 중증질환 산정특례에 등록이 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혹시나 이제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되신 환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국가에서는 희귀질환자로 확진을 받으면 공단이 신청을 하면 본인 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건강보험 환자는 급여 부분을 20%를 내는데요. 산정특례가 되면 10%만 내게 되는 거고, 이거는 담당 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으로 제출하면 이제 입원이나 외래 때 10%만 내시면 되는 거고요. 등록일로부터 5년간 이제 혜택을 받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재등록하시면 됩니다. 바로 뒤에 설명드릴 보건소에서 하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산정특례 등록이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이어서 이제 보건소에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한 160종을 산정특례로 이제 등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33종만 이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충족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신청하는 치료비 지원 사업보다 지원 기준은 조금 많이 낮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랑 가족을 보게 되고, 본인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20%, 자산 300%, 가족은 중위소득 200%, 자산 300% 이하고요. 혹시나 오신 분들 중에 수급자나 차상위 환자분이 계시면 그분들은 당연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중증 산정특례가 되면 본인 부담은 10%를 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중에 이제 10%를 다 지원을 받는 거고요.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 필요한 거는 진단서랑 건강보험증, 뭐 계약서, 뭐 가족관계 증명서 등등 좀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주지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 신청일로부터 2년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쪽에서 지원하는 지원 조건인데요. 월소득을 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자 가족은 536만 원 이하여야 되고, 부양 의무 가족, 그러니까 보통 결혼을 하셨으면 뭐 부모님이나 자녀가 되는데요. 4인으로 뭐 893만 원 이하여야 되고, 자산 같은 경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입원을 했다, 보통 외래를 많이 다니긴 하시지만 입원을 해서 수술 또는 치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 국가에서 이제 재난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게 중위소득 80%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중위소득 80% 이하이면 퇴원할 때 내가 낸 돈이 200만 원을 넘었을 경우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내가 낸 돈의 이 50%, 200만 원에 넣으면 반을 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요즘에 이제 소아 같은 경우는 실비보험이 많이 있으셔서 실비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실비보험에서 받은 돈을 빼고 실제로 내는 돈이 200을 넘었을 때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을 하시려면 퇴원하고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돼요. 60일이 지나시면 조건이 돼도 지원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위소득 80%가 어떤 건지 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이 표를 가져왔는데요. 4인 기준으로 했을 땐 직장이면 11만 180원 이하, 지역이면 12만 2,700원 이하를 내신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 후원 단체 중에서는 생명보험 사회공헌 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희귀난지 질환 대상으로 이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똑같이 중위소득 80% 이하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나 차상이시면 당연히 지원 조건은 되시는 거고, 신청은 이제 각 병원에 사회복지팀이 있을 텐데 사회복지사랑 상담하시고 사회복지팀을 통해서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할 때는 진단서나 추천서, 뭐 과세증명서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랑 상담하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 만약 지원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면 입원 수술비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사회복지사를 통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국가지원 사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의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이건 전국구 사업인데요. 내가 갑자기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거나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좀 부담이 될 경우 신청을 하는 거고,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4인 기준으로 335만 원 이하인 경우, 그다음에 재산 1억 3,500만 원, 이건 대도시 기준이고요. 금융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같이 거주하는 가족들 통장에 500만 원 이하에 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면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보통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 중간 진료비 계산서는 꼭 제출하셔야 되고, 이제 때에 따라서 뭐 집 계약서나 뭐 다른 서류들은 구청에서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긴급의료비랑 조금 더 비슷한데 조금 더 지원 기준을 완화한 거고요. 서울시에서 위기 사유 발생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을 하고 있는 거고,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은 1억 8,9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금융기준 1,000만 원 이하고요. 대신 지원하는 금액은 100만 원. 이하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주하시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이 이것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4월부터 하는 거고, 희망원들 위기긴급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활이 어려운데 법적 기준이 맞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보시면 기준이 좀 많이 낮아서 4인 446만 원 이하인 경우.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희망원들 거점 기관이라고 해서 각 지역의 복지관이나 지역협의체 뭐 이런 곳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의료비 같은 경우는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는 무암돌봄 지원 사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각 시군구청에서는 긴급의료비랑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이거는 지원 금액이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간단하게 사회복지 정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국가에서는 이제 소득 재산이 국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 이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발병을 하면 내가 일을 하고 있다가 일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준이 중위소득 30% 이하입니다. 그래서 4인 가구 기준으로 134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생계급여, 그러니까 생활비를 받는 수급자가 된다라고 하면 이 밑에 있는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같이 따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소득이 한 135만 원으로 된다라고 하면 생계급여는 못 받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고요. 의료급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중증 산정 특례가 되면 본인 부담금을 10% 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료급여가 되면은 본인 부담금을 전혀 안 내요.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만 내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진료비 지원을 받는 혜택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수급자가 되면 주거급여라고 해서 내가 월세를 내면 월세를 지원을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신청을 하실 때는 그 근로능력평가형 진단서란 걸 가지고 동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뉴스에서 나오는 게 이제 부양의무자를 폐지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나는 소득이 없는데 자녀가 소득이 많아서 수급자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을 폐지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상위 본인 분양 경감제다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생계비를 받을 수는 없지만 경제적으로 좀 어려서 의료비는 많이 부담이 되겠다라고 하는 가구에 대해서 주는 거고요.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이 가능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정이 되면 입원 외래비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대부분은 장애인 등록이 돼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혹시라도 이제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그쪽에서 심사를 통해서 보통 한 달 정도 후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뇌전증 장애 등급은 보통 2급에서 4급으로 구분이 되기는 하는데, 이 진단서를 받는다고 해서 장애인 등록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그 주민센터에 내면 그쪽에서 심사를 통해서 이제 그 복지 카드가 발급이 되게 됩니다. 그럼 장애인 등록을 왜 하시나라고 보면 혜택이 몇 가지 있으세요. 하나는 이제 장애 아동 수당이라는 게 나와요. 만 18세 미만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경우에는 뭐 이제 그걸 평가를 따라서 뭐 2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조금 지급이 되고요. 이거는 동일하게 동주민센터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장애인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장애 1급에서 3급 초, 중, 고등학생 이거 최저 생계비 130% 미만인 경우에는 돈을 조금 줘요.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입학금이나 수험료 해가지고 한 10 몇만 원 주고요. 뭐 교과서도 6, 7만 원 이렇게 해서 주니까 혹시라도 우리 집이 조금 많이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동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등록 혜택 또 하나는 이제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건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 등록하면 뭐 병원비가 면제가 되나요? 뭐 감면이 되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장애인 등록이 된다라고 해서 병원비가 감면이 되는 건 아니고 실제적인 생활하시는 때 이런 것들이 좀 감면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혜택들이 있고요. 급수에 따라서 이제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는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이라고 있어요. 장애가 이제 심하신 경우에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좀 어려우실 수 있고 식사나 세면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1급에서 3등급의 장애인이어야 되고 65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왜 65세 미만으로 이게 잘랐네 하면 뒤에 말씀드릴 장기요양보험제도와 65세 이상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건 동주민센터 신청하시면 되고 대신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이용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라고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있고 내가 65세 이상 그다음에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은 파킨슨 같은 질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신체, 인지,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이런 것들 다 평가를 해요. 이거를 내가 받고 싶어요라고 신청을 하시면 공단에서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이 2명이 같이 나와서 등급 판정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이 며칠이 가능한지, 뭐 일주일에 3번이 나올지 2번이 나올지, 그다음에 비용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중증 장애인 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만약에 장애 등급을 받으면 소득이 줄어들고 근로를 할 수 없잖아요. 그 경우 국가에서 생활비를 조금 보장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중에 소득이랑 재산 기준이 맞아야 되고요. 신청할 때 장애인이어야 되고 신청을 현재 1급, 2급, 3급. 3급 같은 건 중복 장애가 있으셔요. 3급이면서 다른 장애가 동일 있을 때, 그러니까 거의 1, 2급인 경우 가능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니까 이거는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랑 다르게 내가 만약에 국민연금에 돈을 붓고 있던 가입자인데 갑자기 발병을 했다. 그래서 발병하고 1년 6개월이 경과했는데도 뭔가 일을 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복지카드를 받는 장애 등급이랑 다르게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이라는 걸 줘요. 내가 그동안 연금을 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국민연금에 다시 신청을 하면 이 국민연금 공단에서 그냥 와서 이제 그거를 부과를 하는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주니까 국민연금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대부분은 아마 서울 사시거나 뭐 수도권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때에 따라서 내가 이제 지방에 사는데 이제 3차 기간에 이제 진료를 받으려고 오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 이제 희귀난치성 질환자 쉼터라고 해서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곳이 있으니까 혹시나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가장 많이 만나는 환자들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는 환자를 제일 많이 만나고 때에 따라 외래 치료를 하는 환자를 제일 많이 만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뭐 기초생활수급자 사상위 계층 그리고 저소득 건강보험 환자분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돈을 뭐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각 기관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족하는 기준을 총가할 때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각 병원에 아마 의사 선생님들 만나시잖아요. 그때 사회복지팀이랑 상담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 사회복지팀으로 타가 의뢰가 되고요. 저희가 상담하고 서류 접수 받아서 추천서 작성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 결정 통보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굉장히 어려우신 환자분인데 퇴원 시점에 퇴원 당일날 저희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병원에서 뭐 수술을 하시거나 입원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조금 빨리 각 병원에 있는 사회복지팀, 사회복지사들을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